평소에는 어머니, 저희 동네 근처엔 오지 마세요. 우리 생활 방해되잖아요 라고 딱 잘라 말해놓고 막상 자기들 필요할 때는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밥 먹고 냉장고 열어서 반찬 싸가고 고기에 과일까지 봉투 가득 들고 나가는 아들 며느리. 그걸 보면서도 그래도 자식인데 하고 입 꼭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눈물 훔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38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합쳐서 73만 원으로 한 달 살아가는 68살 이영순 씨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후반부에 연금 73만 원으로 혼자 품위 있게 사는 실제 방법도 드려요. 그리고 이분이 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그게 냉정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2층짜리 빌라 3층에 사는 이영순 씨 68살이에요. 이름은 제가 조금 바꿨어요. 근데 이분이 겪은 일들은 하나도 안 바꿨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영순 씨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해요. 눈 뜨면 제일 먼저 창문 열어요. 구미 날씨가 요즘 어떤지, 바람이 좀 차가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냉장고 열어서 어제 해놓은 된장찌개 꺼내요. 혼자 먹는 거라 냄비 작은 거 하나로도 3일은 가거든요. 밥은 소형 전기밥솥에 한 컵 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2컵 하면 너무 많고 1컵 하면 좀 모자라고 딱 1컵 반이 맞아요.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잠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봐요.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 확인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순 씨 카톡에는 아침에 오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딸한테서 가끔 이모티콘 하나 오는 게 전부예요. 아들한테서는요, 먼저 연락 오는 날이 거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근데 영순 씨가 아들이랑 사이가 원래 나빴던 건 아니에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꽤 사이가 좋았어요. 아들 재민 씨 그때 나이 32에 결혼했어요. 상대방이 서울 출신 여자였어요. 영순 씨는 솔직히 처음부터 좀 어색했어요. 말투도 다르고 뭔가 자기 생각을 딱딱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라 처음엔 세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자기 주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영순 씨는 처음부터 선 긋고 조심하며 지내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들이대면 안 좋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결혼 첫 해에 명절에 오고 설에 오고 생일에 오고 그렇게 적당히 왔다 갔어요. 영순 씨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갈 때 싸주고 그게 다였으니까요. 그런데 재민 씨 부부가 애 낳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더 바빠지고 오는 횟수도 줄고 이해는 했어요. 애 키우면 바쁘지. 근데 문제는 안 올 때는 정말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영순 씨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카톡 한 줄이 전부예요. 와서 얼굴 한번 비추는 일이 없어요. 영순 씨 남편 기일에도요. 남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위암이었어요. 갑자기 발견됐고 발견된 지 10달 만에 갔어요. 그 10달 동안 재민 씨가 병원에 온 게 손에 꼽아요. 한 번은 영순 씨가 전화해서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와줄 수 있어? 했더니 이번 주는 애 학교 일정이 있어서요. 어머니하고 끊더래요. 그 말 듣고 영순 씨 전화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 장례식 때는 왔어요. 그때는 왔어요. 근데 장례 끝나고 나서 또 연락이 뚝 끊겼어요. 영순 씨 혼자 남은 거예요. 구미 빌라의 달랑 혼자요. 그 이후로 영순 씨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밥도 차리고 같이 시장도 가고 저녁에 텔레비전도 같이 봤는데 이제는 그게 다 혼자예요. 밥도 혼자, 시장도 혼자, 텔레비전도 혼자.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밥 먹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눈물이 났어요.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납부한 거예요. 영순 씨 본인 건 직장 다닐 때 부은 거고 남편 사망 이후로 유족연금이 좀 얹혀서 38만 원이 매달 들어와요.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35만 원. 그래서 합치면 73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월세가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빌라가 본인 거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20년 전에 산 거예요. 그 당시에 8천만 원 줬는데 지금은 시세가 1억 2천 정도 돼요. 팔 생각은 없어요. 팔면 어디 가서 살아요. 여기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관리비랑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요. 식비는 혼자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시장 가서 한 번에 5만 원어치 사면 거의 열흘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식비는 한 달에 15만 원 안팎이에요. 남은 돈 18만 원 정도가 용돈이에요. 여기서 약값이 나가고 가끔 미용실 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나가면 딱 맞아떨어지거나 조금 모자라요. 근데 신기한 게 영순 씨는 이 돈 가지고도 굶지 않고 뭐 막 궁핍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니까 그게 되더래요. 젊을 때는 이거 사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나이 들면서 생긴 거래요. 근데 아들 재민 씨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해요. 재민 씨 부부가 오는 날이 있거든요. 1년에 몇 번은 와요. 근데 그 패턴이 딱 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요. 아니면 오기 이틀 전에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해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순 씨는 그래 와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면 뭐 해요? 밥 먹어요. 영순 씨가 뭐 해줄지 미리 생각해 놓고 장 봐야 해요. 갈비찜에 잡채에 전이랑 나물이랑. 혼자 사는 사람이 이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전날 밤부터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힘든데 그래도 아들 온다고 하면 해야 하잖아요. 어미 마음이 그래요. 밥 먹고 나서 재민 씨는 소파에서 잠깐 눈 붙이고 며느리는 핸드폰 봐요. 손자들은 이 방 저 방 들쑤시고 다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갈 시간 됐다 싶으면 며느리가 부엌에 가요. 냉장고 열어봐요. 어머니 이 반찬 애들이 좋아하는데 좀 싸가도 될까요? 영순 씨가 그래 가져가 하면 반찬통에 척척 담아요. 고기도 냉장고에 있으면 챙겨요. 과일 있으면 그것도 봉지에 담아요. 그리고 어머니 감사해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영순 씨는 그 뒷모습 보다가 문 닫으면 그때서야 텅 빈 냉장고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딱 그 기분이에요. 뭔가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만 있는 기분. 와서 밥 먹고 반찬 싸가고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은 기분. 그게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자식이 가져가는 건데 뭐. 근데 반복되니까 뭔가 씁쓸한 거예요. 한 번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민 씨가 온 날이 마침 영순 씨 생일이랑 가까운 날이었어요. 일주일 차이였어요. 근데 생일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재민 씨도 며느리도 밥 먹으면서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거예요. 영순 씨가 혹시 깜짝 놀라게 해주려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반찬 챙기고 갔어요. 그 이후로 영순 씨가 카톡으로 나 생일이었는데 했더니 재민 씨가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하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더래요. 그게 다였어요. 영순 씨가 저한테 이 얘기할 때 막 뭐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아요. 그냥 그런 애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뒷모습 보면 뭔가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말이 저한테 오래 남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영순 씨가 허리가 갑자기 많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2박 3일이었어요. 혼자 택시 타고 입원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퇴원했어요. 재민 씨한테 연락은 했어요. 나 허리 때문에 입원했어 했더니 많이 아파요? 빨리 나으세요. 어머니 카톡 왔어요. 끝이에요. 면회를 온 게 아니에요. 전화도 안 해요. 카톡 한 줄이 전부예요. 영순 씨가 퇴원하고 집에 혼자 들어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내가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싶었대요. 기대를 아예 안 하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현관 비밀번호 자판 보는데 그냥 갑자기 바꾸고 싶어졌대요. 비밀번호 바꾸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순 씨한테는 달랐어요. 지금까지 번호가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아들 생일을 비밀번호로 쓴 거예요. 몇 년이나요? 그걸 바꾼 거예요. 본인 생일로요. 이게 뭔가 상징적인 거예요. 내 번호로 바꿨다는 게. 이제 여기는 내 집이고 내가 허락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들 부부가 한 번 왔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어요. 근데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재민 씨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번호 바꿨어요? 영순 씨가 전화 받고 응했대요. 왜요? 바꾸고 싶어서. 그럼 알려주세요. 그때 영순 씨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지금 어디야? 아파트 앞이요. 알았어. 내려갈게. 내려가서 문 열어줬어요. 번호는 안 알려줬어요. 재민 씨가 다음에 왔을 때 또 안 맞으면 또 전화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오기 전에 연락을 하든가요. 갑자기 오면서 비밀번호 달라는 건 좀 아니잖아요. 영순 씨가 제게 그랬어요. 내 집인데 내가 번호 바꾸면 안 돼요? 번호 바꾸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아무 법도 없지요. 당연하죠. 그 이후로 재민 씨 부부가 또 왔을 때는 사전에 연락을 했어요. 영순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번호는 여전히 안 알려줬어요. 재민 씨 며느리가 좀 서운해했는지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다고 해요. 근데 영순 씨는 괜찮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대요. 내가 뭔가 하나라도 내 뜻대로 한다는 느낌이요. 그 이후로 영순 씨가 바뀐 게 또 있어요. 여행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진짜 소소하게 갔어요. 구미에서 기차 타고 경주로요. 당일치기로요. 혼자요. 거기 가서 불국사 가고 점심 혼자 먹고 오후에 좀 걷다가 저녁 기차 타고 돌아왔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기차 왕복에 3만 원 조금 넘게 나왔고 점심은 경주 시내 국밥 한 그릇 먹었어요. 8천 원이요. 입장료는 경로 우대로 많이 안 나왔고요. 다 합쳐서 5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오늘 진짜 좋았다 싶었대요. 오래간만에요. 남편 가고 나서 처음이었대요. 그 기분이요. 그 뒤로 2달에 한 번씩 가요.
혼자요. 어디 가냐면요. 멀리 안 가요. 기차나 버스로 두세 시간 안에 가는데요. 안동도 가봤어요. 통영도 갔어요. 거제도 갔어요. 근데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전주래요. 전주 한옥마을에 혼자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비빔밥 먹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혼자요. 그게 그렇게 좋더래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빠르게 걸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요. 이 나이에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50대, 60대, 70대 시니어들 중에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통계도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 60대 이상 혼자 여행 비율이 2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 늘었어요. 그만큼 혼자 여행을 즐기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순 씨한테 혼자 여행 다니는 거 무섭지 않냐고 물었어요. 영순 씨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게 뭐예요? 아픈 게 제일 무섭지. 근데 걷다 보면 아픈 것도 잊어요. 몸이 아닌 척 따라와요. 이 말이 얼마나 와닿던지요.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해요. 73만 원으로 어떻게 여행까지 가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 영순 씨가 어떻게 하냐면요.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서 모아요.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이요. 두 달 모으면 4만 원에서 6만 원이에요. 거기다 혼자 사니까 이따금 아끼는 달이 있어요. 반찬 해놓고 안 나가는 달에는 식비가 확 줄거든요. 그 달 아낀 것도 모아요. 그렇게 해서 두 달에 한 번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숙박은 안 해요. 무조건 당일치기요. 숙박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그리고 식사는 현지에서 제일 싼 메뉴 하나 먹어요. 맛은 있어야 한다고요. 싸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현지 전통 음식 찾아서 그거 먹어요. 그게 제일 맛있거든요. 기차 타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코레일에서 경로 우대 할인이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KTX도 30% 할인돼요. 일반 열차는 더 싸고요. 영순 씨는 무궁화호 좋아해요. 느리지만 창밖 풍경이 잘 보이거든요. KTX는 너무 빨라서 지나가 버린대요. 그 기차 안에서 창밖 보는 게 이미 여행의 절반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영순 씨가 하는 게 있어요.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 유튜브 영상을 봐요. 어디 가면 좋은지, 뭐 먹으면 좋은지. 핸드폰으로요. 처음엔 유튜브 보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대요. 그렇게 미리 보고 가면 현지에서 덜 헤매거든요. 길 잃어버리면 무서우니까요. 혼자 사는 노후가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쓸쓸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 나는 날도 있고 아파서 밤새 못 자는데 아무도 없는 날도 있어요. 그게 쓸쓸하죠. 근데 영순 씨가 그러더라고요. 쓸쓸한 거랑 불행한 건 달라요. 나는 쓸쓸한 날도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이 말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예요. 쓸쓸한 거랑 불행한 건 달라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이고 외로운 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영순 씨는 자기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있어요. 비밀번호 바꾼 것처럼, 혼자 경주 가는 기차 탄 것처럼. 그리고 영순 씨한테 아들 재민 씨한테 미운 마음이 없냐고 물었어요.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미운 마음이요. 미울 때도 있죠. 근데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놔요. 쟤는 그런 애야 하고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거든요. 그게 이 나이에 터득한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저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쉬운 말 같아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지나야 저 말이 나오는지.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는 말,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영순 씨가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냉장고 열고 반찬 싸가고 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그걸 바로잡은 거예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냉장고, 그게 다 내 거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일정 소득 이하면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비 부담이 확 줄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나이 60세 이상이면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기거든요. 힘든 일 아니에요.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 종합복지관에 문의하면 돼요. 근데 경쟁이 있어요.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예요.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전기세, 가스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올 때 이거 받으면 진짜 도움돼요. 매년 신청이에요. 주민센터 가면 돼요. 네 번째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예요. 소득이 일정 이하인 지역가입자 어르신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지역마다 다른 추가 지원이에요.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독거 어르신 명절 선물이나 식사 지원, 의약품 지원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독거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뭐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알려줘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해요. 영순 씨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오전에 2시간씩 책 정리하고 안내하는 일이에요. 힘들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고 한 달에 27만 원 나와요. 그게 더해지니까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이 27만 원 생긴 이후로 여행 자금도 더 빨리 모이더래요. 영순 씨가 일 나가는 게 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거든요. 혼자 집에 있으면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사람 목소리가 그립거든요. 도서관 가면 사람들이 있고 가끔 이용자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랑 친해지고 그게 영순 씨한테 큰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영순 씨한테 배운 게 또 있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삶의 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순 씨는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요. 안 가도 되는 것 같지만 꼭 가요. 예쁘게 있어야 기분이 좋대요. 자기가 자기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래요. 이 말도 오래 남았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예의를 지킨다는 말. 밥도 혼자라고 막 먹지 않아요. 아침마다 예쁜 그릇에 담아 먹어요. 딱 하나 좋은 그릇 사서 거기다 담아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도 예쁜 그릇에 담아 먹어요. 그게 기분이 달라래요. 같은 된장찌개인데 예쁜 그릇에 담으면 더 맛있대요. 이거 진짜예요.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거예요. 식기의 색깔이랑 형태가 실제로 음식 맛의 인지에 영향을 준대요. 영순 씨가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조용한 아침이래요.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는 아침.
일어나서 창문 열고 커피 한 잔 끓이고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보는 그 20분이요. 그게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래요. 아무도 없어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내 시간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재민 씨가 가끔 연락 와요. 요즘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낫대요. 비밀번호 바꾸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해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횟수가 줄었어요. 올 때는 연락하고 와요. 왜냐면 연락 없이 오면 문을 못 열거든요. 그게 강제로 예의가 생긴 거예요. 영순 씨가 강요한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가져가는 반찬 양도 줄었어요. 왜냐면 요즘 영순 씨가 딱 먹을 만큼만 해놓거든요. 여분을 안 만들어요. 예전엔 혹시 아들 올 것 같아서 더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내가 먹을 만큼만 해요. 더 만들면 어차피 내가 다 못 먹고 버리거든요. 혼자 먹는 게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어요. 딱 먹을 만큼만 하면 되니까요. 영순 씨가 제게 한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을 마지막에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고 물었거든요. 영순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그냥 오늘처럼 살 거예요. 오늘도 괜찮았으면 됐어요. 내일도 오늘처럼만 하면 되고, 1년 후를 걱정하면 지금이 힘들어요. 오늘만 생각하면 살만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멈췄어요. 오늘만 생각하면 살만하다는 말. 이게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방법이에요. 노후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한 분들한테 이 말이 뭔가 되셨으면 해요. 오늘을 잘 보내면 내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오늘 산책 한번 하고, 오늘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게 쌓여서 노후가 되는 거예요. 73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돈으로 굶지 않고 여행도 가고 도서관에서 일도 하고 예쁜 그릇에 밥 담아 먹고 비밀번호 바꿀 수 있는 자유 있고 이게 영순 씨 노후예요. 누가 봤을 때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순 씨 본인은 초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품위 있는 노후예요. 자식이 잘해주면 좋지요. 그게 제일 좋죠. 근데 현실에서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기대에 매달려서 상처받으면서 살 건지 아니면 내 방식으로 내 삶을 꾸려갈 건지. 영순 씨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차 타고 다음 달에 통영 갈 계획 세우고 있어요. 혼자요. 기대된대요. 오늘 영순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셨나요? 그럼 당신도 영순 씨처럼 뭔가 한 가지는 바꿔볼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바꾸든 혼자 기차 한번 타보든 아니면 주민센터 가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하나 확인해 보든 거창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요.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요. 노후가 두렵고 쓸쓸한 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찾는 사람이랑 못 찾는 사람의 하루는 달라요. 영순 씨처럼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런 현실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 통장을 열었는데 잔액이 500만 원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 거기서 병원비 내고 공과금 내고 밥값 내면 뭐가 남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냥 흘려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70대 고령 가구 10명 중 4명이 지금 이 순간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요. 40%입니다. 옆집 할머니, 아랫집 할아버지. 어쩌면 바로 우리 부모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실제 통계와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후반부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 중에 실제로 신청하면 도움되는 것들도 따로 정리해드리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창 닫지 마세요. 이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억지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노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숫자부터 같이 한번 봐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듣기엔 꽤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 순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집 한 채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집을 팔 수도 없고 팔기도 싫고 그렇다고 생활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산은 있는데 통장은 텅텅 빈 이 참 묘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고령 가구의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분들 이야기예요. 첫 번째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김씨 할아버지예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셨고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나오셨어요.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대요. 공장 다니면서 따로 저축할 여유가 없었고 그냥 집에 돈 묻어두면 되겠지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전세 아파트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7천만 원을 반도 못 돌려받으셨어요. 5년 전 일이에요. 지금 이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62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게 이분의 전부예요. 월 62만 원이요. 거기서 방 월세 25만 원 내고 전기 가스 통신비 합쳐서 한 15만 원, 식비가 한 20만 원이에요. 다 더하면 딱 떨어지죠.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조금 아프면 그냥 참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조금 아프면 그냥 참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70대의 현실이에요. 두 번째 분은 부산에 사시는 75살 박씨 할머니예요. 남편분이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혼자 사세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아들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명절에도 오고 가끔 용돈도 줘요. 근데 박씨 할머니는 그 용돈 받는 게 너무 눈치 보인대요. 자식들 살기도 빠듯한 거 다 아는데 손 내미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분은 기초연금으로 월 33만 원 받으시고 이웃분들이 키우는 텃밭 일 거들어 주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더 버세요. 합쳐서 53만 원이에요. 한 달에 53만 원이요. 냉장고에 뭐가 없어도 마트 가는 게 무섭다고 하셨어요. 가면 사고 싶은 게 눈에 들어오는데 지갑 사정이 눈에 들어오면 그냥 발길을 돌리는 게 속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마트를 안 간대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분한테는 생존 방식이에요. 이 두 분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남 이야기 같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우리 부모님 이야기 아닌가 하셨을 거예요. 혹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싶으셨을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일부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훨씬 더 크거든요. 일단 지금의 70대, 이분들이 청년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70년대예요. 그 시절에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했고
자식 공부시키는 게 전부였어요. 자식한테 투자하면 자식이 나중에 부양해주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거든요. 그게 그 시대의 사회적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진 거예요. 지금 자식 세대는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집값은 하늘을 찍었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부모 부양까지 챙길 여유가 사실 없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그 암묵적인 약속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버린 거죠. 두 번째로 공적연금 제도 자체가 너무 늦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시작된 게 1988년이에요. 지금 70대 이상 분들이 이미 40, 50대였을 때예요.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았거나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자영업자나 농어촌 분들, 가사 전담 주부분들은 연금 사각지대에 완전히 놓여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연금을 못 받는 구조에서 살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의료비예요. 이게 진짜 복병이에요. 노후 빈곤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이거든요. 좀 저축해놨다 싶어도 암이 오거나 뇌졸중이 오거나 오래 병원 신세를 치다 보면 저축해놓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건강보험이 있다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 요양원비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나와요. 이걸 자식이 돼야 하는데 자식도 못 되고 본인도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 고령 빈곤율이 어느 정도냐고요? OECD 자료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예요.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선진국 소리를 들을 만큼 경제는 성장했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3배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경제 성장의 혜택이 지금의 노인 세대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을 만들어낸 세대가 정작 가장 빈곤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통장에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집 빼고요. 부동산 빼고 순수하게 현금성 자산이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신호예요. 제가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50대가 70대가 되는 20년 뒤는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50대 분들은 국민연금 낸 기간이 더 길어서 조금 더 받기는 하겠지만 그 연금의 실질 가치가 20년 뒤엔 물가 상승에 잠식될 수 있거든요. 지금 100만 원이 20년 뒤엔 70만 원의 가치도 안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계산하면요. 거기다가 지금 자산시장 불안정성,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것, 이런 것들 다 더해놓으면 지금 50대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집 있다고 안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으면 그게 더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집은 팔기 싫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밥 먹을 돈은 없는 상황. 이게 자산 불균형이에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하우스 푸어 시니어라고 불러요. 집 부자, 생활 빈자예요. 이 함정에 빠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저도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거창한 재테크나 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본인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딱 나와요. 이거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해보세요. 그 숫자 보고 나서야 진짜 현실 파악이 시작되거든요. 50만 원이 나오는 분, 80만 원이 나오는 분, 어떤 분은 20만 원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 숫자를 아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에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4천 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해당되는지 모르고 안 신청하고 계세요. 주변에 65세 넘으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계시면 꼭 한번 확인해 드리세요. 신청 안 하면 안 주거든요.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주거 관련 지원이에요. 혼자 사시는 저소득 노인분들한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흔히 LH라고 부르죠. 거기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있어요. 전국에 매년 신청을 받는데 이것도 모르고 비싼 월세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마이온 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하면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청소 지원까지 해주는 서비스예요. 완전 무료예요. 이것도 신청 안 하면 안 받아요. 주민센터의 노인복지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게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고 사회적 관계 유지예요. 7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지역사회시설 보조, 복지관 지원 활동, 환경 정비 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건데 이게 생활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도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매년 신청받아요. 이쯤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지원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혹시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국가 복지 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세금 내고 나라 만들어 온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요. 이 마인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후 빈곤이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것 자체만이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 동반되는 것들, 이게 더 무서워요. 첫 번째가 고립이에요. 돈이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밥 한 끼 먹으러 나가도 돈이 드니까 그냥 집에 있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인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가난과 고립이 결합할 때 생기는 비극이에요. 두 번째가 건강 악화예요. 아파도 병원을 못 가니까요. 조금 아프면 참고 참다 정말 심해졌을 때 응급실 가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 빈곤이 건강 빈곤으로 이어지고 건강 빈곤이 다시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에요. 이 고리가 한번 시작되면 정말 끊기 어려워요. 세 번째가 가족 갈등이에요. 부모님한테 돈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가족 관계가 나빠져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실제로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중에 상당 부분이 경제적 갈등에서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돈 문제가 가족의 정도 갈아먹는다는 거. 이게 이 나라 노후 빈곤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50대 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 시간 있다고 생각하세요?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 때이에요. 53에 시작해도 되고 57에 시작해도 돼요. 근데 그게 63, 67이 되면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옵션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미 60대이신 분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것, 거기서부터예요. 한 달에 쓰는 돈을 항목별로 써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돈이 없다고 느끼시는데 막상 항목 써보면 줄일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통신비에서 한 달에 3만 원, 보험료에서 불필요한 것 정리하면 5만 원, 이렇게 모으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통계에서 절반에 가까운 70대 노인들이 없는 금액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주택연금이에요.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는 하우스 푸어 시니어 분들한테는 주택연금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주택연금이 뭔지 아시죠?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 3억짜리 집을 65세에 신청하면 월 약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억짜리 집이면 월 약 180만 원 정도요. 물론 집이 자식한테 안 가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활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처분했을 때 남은 돈이 있으면 자식한테 돌아가요. 무조건 집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농촌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건데 본인이 직접 그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어요. 농지연금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이거도 모르고 그냥 땅 놀리고 계신 분들 많아요. 꼭 알아보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봐요. 70대 10명 중 4명,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가족, 이웃, 동창들. 그 중에서 10명이면 4명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 중 하나가 혹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직시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무서울수록 외면하게 되는데 외면하면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거든요. 지금 한번 직면하고 한 가지라도 움직이는 게 20년 뒤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구조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어요. 자식 공부시키고, 집 장만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면서 일하셨잖아요. 그 삶이 헛된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시스템이 그 노력에 제대로 보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나고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그 억울함 안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생겼다면 그게 뭔지 댓글로 써주세요. 나는 아직 예상 연금액도 모른다. 기초연금 해당되는지 몰랐다. 주택연금 한번 알아봐야겠다. 뭐든 좋아요. 그 작은 한 줄이 여러분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기초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 부모님이 받고 계신지 꼭 한번 확인해드리세요. 효도가 꼭 돈이 아니에요. 정보 하나가 진짜 효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무겁고 불편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이걸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곳이 없거든요. 걱정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 예상연금 확인, 기초연금 신청,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 서비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오늘 움직이시면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삶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게 쌓이면 달라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것도 그 첫 번째 하나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50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노후 준비 5가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꼭 오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늘 건강하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